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새해 소원. 깜깜한 밤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뻗어나왔어요. 그 빗줄기 속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날개 옷을 펄럭이며 선녀는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선녀님이 꼭 발레리나의 옷을 입으신 것 같네. 보람이는 넋이 나간 아이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녀는 보람이 곁에 사뿐히 내려서는 것이었어요. 내 이름이 보람이지? 선녀가 미소를 지으며 묻는 말에 보람이는 놀라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내일이 새해지? 그래서 특별히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이렇게 찾아왔단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만 말해보렴. 선녀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말했어요. 보람이는 너무 고맙고 좋아서 얼굴이 해님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발레. 입을 열고 무슨 말을 하려던 보람이는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왜 그러니?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니까. 뜻밖의 일에 선녀가 재촉했어요. 그렇지만 보람이는 생각에 잠겨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보람이의 소원은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람이는 엄마 아빠를 졸라 발레 학원을 다녔어요. 아직 어린 소녀이면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몸매를 가꾸고 발레를 익혔어요.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워서 하루 2끼만 먹을 정도였어요. 보람이는 틀림없이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보람이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아이는 여태 본 일이 없을 정도니까요. 발레 선생님은 입에 침이 마를 만큼 보람이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보람이는 발레 학원을 그만두어야 했지요. 3학년이었던 지난 겨울에 아버지가 실직을 했거든요. 사정이 좋아지면 내시고 지금은 그냥 보내셔요. 보람이가 지금 와서 꿈을 접기에는 정말 너무 아까워요. 발레 선생님의 말씀에도 보람이는 발레 학원을 계속 다닐 수가 없었지요. 선녀님, 제 소원은요. 우리 아버지가 새해에는 다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행복한 웃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윽고 보람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너의 간절한 소원이 발레리나가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꿈을 포기한 거니? 선녀는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어요. 선녀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까지 다 알고 있는 것에 보람이는 속으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보람이는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발레리나는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꿈이니까요. 아빠가 직장에 나가시고 우리 집이 전처럼 행복해지면 저는 다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노력해서 제 힘으로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거예요. 보람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정말 생각이 깊고 착한 소녀구나. 알았어.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 선녀는
발레리나처럼 사뿐 뛰어올랐어요. 선녀는 보람이에게 손을 흔들며 빗줄기를 따라 하늘로 높이 사라졌어요. 선녀님, 고마워요. 보람이는 너무 기뻐서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번쩍 눈을 떴어요. 동쪽으로 난 창을 통해 환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어요. 새해 아침에 밝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여우와 까마귀. 까마귀 한 마리가 마을에서 고기 한 토막을 훔쳤어요. 이야, 맛있겠다. 벌써 입안에 침이 도는구나. 까마귀는 기분이 좋아 얼른 숲속으로 날아갔어요. 회방꾼이라도 있을까봐 눈을 두리번거리며 나뭇가지에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 이걸 혼자 냠냠 다 먹어야지. 까마귀는 고기를 한 입 뜯어 먹었어요. 냠냠냠, 정말 맛이 좋았어요.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나무 아래를 지나갔어요. 여우는 나무 위에서 나는 맛있는 고기 냄새를 맡고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 보았어요. 까마귀가 먹고 있는 고기를 본 여우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냄새 한번 기가 막히는군. 저렇게 맛있는 냄새는 처음이야. 저걸 빼앗아 먹을 방법이 없을까?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여우는 침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여우를 본 까마귀는 발톱에 끼우고 있던 고기 토막을 얼른 입에 물었어요. 여우가 욕심을 내면 빨리 다른 곳으로 날아갈 생각이었지요. 그걸 보고 여우가 얼른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까마귀님이시군요. 여우는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여우의 친절한 인사를 받고도 까마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우가 엉뚱한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부리에 고기를 물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여우가 다시 말했어요. 까마귀님의 비단 같은 깃털과 아름다운 눈매는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훨훨 나는 모습도 멋지고요. 저는 늘 까마귀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해왔지요.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렇게 멋진 칭찬은 생전 처음 들어보기 때문이었지요. 그렇지만 입에 문 고기 때문에 여전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까마귀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만큼 틀림없이 목소리도 아름다우실 거예요. 만약 목소리도 아름다우시면 까마귀님은 무새들의 임금님이 되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저에게 노래 한 곡 좀만 들려주세요. 부탁해요. 여우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어요. 여우의 거듭되는 칭찬에 까마귀는 그만 우쭐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꽤 많은 여우를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아름다운 새지. 비단처럼 반짝반짝 윤이 나는 내 새까만 깃털보다 더 멋진 깃털을 가진 새는 없을 거야. 임금이 될 만하고 말고. 여우의 칭찬을 듣고 까마귀는 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까마귀는
자기를 알아주는 여우가 고마웠어요. 그런 여우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뭇새들의 임금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저 여우에게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한 까마귀는 고개를 치켜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리에 물고 있던 맛있는 고기 토막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우는 떨어지는 고기를 냉큼 받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까마귀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주시며 덤으로 노래까지 들려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놀리듯 소리를 지른 여우는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어요. 여우의 말에 그제야 까마귀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이런, 저 간사한 여우놈에게 내가 당했구나. 여우놈의 달콤한 말에 정신을 잃고 바보짓을 하다니. 속은 것을 안 까마귀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창수와 강일이. 창수와 강일이는 스케이트를 타러 마을 앞 호수로 나갔어요. 호수는 얼음이 제법 두껍게 얼어서 스케이트를 타기에는 아주 그만이었어요.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너를 꼭 이기고 말 거야. 호숫가에서 스케이트 끈을 졸라매며 창수가 말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스케이트로 연습을 시작한 창수는 아직도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강일이보다 많이 서툴렀어요. 뜻은 장하다만 내 마음대로 안 될걸. 강일이는 웃으며 대꾸했어요. 벌써 3년째 스케이트를 탄 강일이에게는 그런 창수의 말이 농담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호수에는 어른들이 여러 사람 띄엄띄엄 앉아서 얼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썰매를 타는 아이들도 여럿 보였지요. 호수에는 낚시꾼들이 뚫어놓은 구멍이 많았어요. 그래서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려면 조심해야만 했어요. 창수와 강일이는 얼음을 지치기 시작했지요. 창수는 강일이보다 먼저 그 사이 늘어난 제 실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비틀비틀 달리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서 타! 무리하다 괜히 넘어져서 콧등 깨지 말고! 강일이는 그런 창수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쓱쓱 유연하고 날쌘 몸짓으로 스케이트를 지치며 창수를 앞질렀어요. 창수는 그런 강일이를 바라보며 냅다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강일이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던 창수는 낚시꾼이 뚫어놓은 얼음 구멍을 보지 못했거든요. 와장창, 풍덩. 얼음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창수는 얼음 구멍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람 살려! 강일이는 뒤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잽싸게 몸을 돌렸어요. 얼음 구멍에 빠진 창수가 얼음 위로 올라오기 위해 버둥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간신히 얼음을 잡고 올라오려고 하면 잡은 얼음이 깨져서 창수의 몸이 도로 물속으로 잠기곤 했지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강일이는 그쪽으로 바람처럼 달려갔지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자신도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낚시하던 어른들도 달려왔지만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아유, 저걸 어째? 얼음이 두껍지 않아서 자꾸 깨지니. 아유, 이를 어째? 낚시꾼들이 웅성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야단이었어요. 그 순간 강일이는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스케이트를 전속력으로 지쳐서 어른들이 버려놓은 낚싯대 5개를 들고 창수에게로 달려왔어요. 창수야, 겁내지 말고 이걸 잡아. 천천히 올라와. 한꺼번에 잡아야 해. 강일이는 낚싯대를 창수가 빠진 얼음 위로 밀어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래, 힘을 내. 낚싯대가 힘이 되어줄 거다. 어른들도 소리쳤어요. 휘청거리는 낚싯대지만 5개나 되니까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었어요. 깨진 얼음의 양쪽에 걸쳐진 낚싯대를 잡으며 창수는 간신히 얼음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됐어! 빨리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걸 입어! 강일이는 입고 있던 두꺼운 방한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 한기 들면 큰일이지. 내 방한복이 커서 외투처럼 더 좋을 거다. 이걸 입고 어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라. 마을 어른이 두툼한 잠바를 벗어서 창수에게로 내밀며 말했어요. 이 녀석 정말 신통한 애구나. 어른인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경황 중에 그런 생각을 해내다니. 게다가 감기 들지 않도록 이 물에 젖은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말이야.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이, 우리 어른들이 부끄럽군요. 창수의 스케이트를 벗기고 있는 강일이를 보며 어른들이 말을 했지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능참봉이 된 바보. 어느 마을에 칠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마음씨는 착하지만 생각이 모자라는 바보였답니다. 칠칠차는 칠보야. 흐흐흐, 바보 칠보야. 아이들은 칠보만 보면 버릇없이 놀리는데도 해벌쭉 웃기만 했어요.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은 참 으리으리하더구먼. 그곳에서 한 3년만 잘 구르면 고을 원님 한 자리는 하는데 말이지. 어느 날 한양 구경을 하고 돌아온 선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양에서 잘 구르기만 하면 정말로 벼슬을 할 수 있답니까? 칠보는 선비의 말을 듣고 물었어요. 그렇고 말고, 너도 가서 한번 굴러볼 참이냐? 바보 같은 칠보의 참견에 선비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구르는 재주야 선비들보다 내가 몇 갑절 낫지. 3년이 아니라 10년도 구를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칠보는 집을 나섰어요. 한양에서 3년을 굴러서 기어이 벼슬 한 자리를 따가지고 돌아올 생각이었지요. 여러 날 만에 한양 땅에 닿았어요. 어디서 구르지? 구를 만한 곳이 마땅치 않구먼. 시내를 돌아보던 칠보는 남산골로 갔어요.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이었지요. 남산에는 칠본의 마을 뒷산 같은 잔디밭이 있었어요. 푹신한 잔디밭에서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구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칠보는 뒷산에 온 듯 잔디밭에서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거참 이상한 사람이군. 하루 종일 저렇게 구르기만 하니 까닭을 알 수가 없어. 남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수군거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칠보는
거지도 상거지꼴이 되어 구르는 일만 계속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사냥꾼으로 변장을 하고 남산으로 꿩사냥을 나왔지요.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임금님은 이따금 그렇게 하였어요. 남산에 온 임금님은 지난해에 본 그 사람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까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여보시오, 젊은이. 잠시 쉬고 나랑 이야기나 좀 합시다. 왜 그러십니까? 칠보가 임금님 곁으로 오며 대꾸했어요. 이 자리에서 2년이 넘도록 굴렀다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요? 1년만 더 굴을 작정이지요. 그 짓을 3년이나 하겠다는 말이요? 거참, 무슨 까닭으로 그런 일을 3년씩이나 하겠다는 것이오? 서울서 3년만 잘 구르면 벼슬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러지요. 하하하하, 굴러서 벼슬을 얻는다고. 그래, 벼슬이면 무슨 벼슬을 얻었으면 좋겠소? 임금님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물었어요. 나야 아무 벼슬이나 주는 대로 받아야지요. 내 정성을 다 생각해서 임금님이 주시는 벼슬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금 벼슬은 어떻소?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칠보의 얼굴이 험악해졌어요. 그러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임금님의 뺨을 철썩 때리는 것이었어요. 이 역종놈아, 무엇이 어쩌고 어째? 우리 임금님은 단 한 분뿐인데 내 놈이 감히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아? 칠보는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는지 시근거렸어요. 뺨을 맞았지만 임금님은 기분이 좋았지요. 어리석지만 무척 충성스러운 백성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날 대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칠보에게 능참봉이라는 벼슬을 내렸어요. 그를 몰라도 성실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벼슬이었지요. 돌아가신 임금님들의 무덤을 지키며 돌보는 벼슬이니까요.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3년 고개. 어느 두메산골에 3년 고개라는 험한 고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는 것을 무서워했지요. 잘못해서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3년 고개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영감님 한 분이 사셨어요. 어느 날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영감님이 말했어요. 오늘 장터마을의 김영감 환갑잔치에 갔다 오리다. 조심해서 다녀오. 술을 드시거든 고개를 피해오구려. 영감님의 말에 할머니가 대꾸했어요.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영감님은 푸짐하게 장만한 잔치 음식을 많이 먹었지요. 아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도 거나하게 마셨어요. 모처럼 잘 먹었군. 이제 집으로 가야지. 영감님은 트림을 하며 바쁘게 잔칫집에서 나왔어요. 어느새 해가 서산의 한 발쯤 위로 기울어 있었지요. 3년 고개에 닿았을 때는 땅거미가 깔리고 있었어요. 어둡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지. 영감님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고개 위에 닿았을 때는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캥! 숲에서 여우 우는 소리가 섬찟하게 들려왔어요. 영감님은 걸음을 더욱 빨리 했어요.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영감님은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온 영감님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여보, 무슨 일로 그러시오? 장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소? 3년 고개에서 넘어졌구려. 이젠 3년밖에 못 살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영감님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저런 일이라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그 말에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 집안이 슬픔에 빠져 있는 어느 날이었지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영감님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액을 떼우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액을 떼우는 방법을 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영감님은 귀가 번쩍 뛰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3년 고개로 가셔서 힘 닿는 데까지 여러 번 넘어지셔요. 그러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소녀는 너무도 뜻밖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 어린 놈이 당장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해. 이놈 당장 나가. 썩 나가 이놈아. 소년의 말을 듣고 영감님은 상투 끝까지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말을 잘 들어보셔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은 사시지요. 그러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되도록 많이 넘어지면 오래 사시게 되는 거예요. 소년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말했어요. 소년의 말에 비로소 영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운을 내어 3년 고개로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신령님, 제가 구르는 수만큼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영감님은 고개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아예 고개에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영감님은 씻은 듯 병이 나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 숲속 조그만 집에 아버지와 헨젤, 그레텔이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던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흉년이 들어 더욱 살기 어려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이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 우리 헨젤과 그레텔을 숲속에다 버립시다.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를 졸랐어요. 어떻게 내 자식들을. 그러나
아버지는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오빠, 어떡하면 좋아? 그레텔, 걱정하지 마. 헨젤은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얀 돌을 몇 개 주워서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다음 날 헨젤과 그레텔은 새 어머니를 따라서 숲속으로 갔어요. 헨젤은 갈림길마다 하얀 돌을 떨어뜨리며 따라갔어요. 얘들아, 나무 좀 해올 테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라. 말을 남긴 새어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어요. 곧 어둠이 몰려왔어요. 오빠, 어떻게 해? 그레텔, 걱정 마. 집까지 찾아갈 수 있어. 헨젤과 그레텔은 달빛에 빛나는 은빛 돌을 따라 집에 왔어요. 이럴 수가? 괘씸한 것들! 새어머니는 화가 났어요. 새어머니는 또 헨젤과 그레텔을 다른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헨젤은 주머니에 든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어요. 밤이 깊어지자 헨젤과 그레텔은 빵 조각을 보고 길을 찾기로 했어요. 그러나 빵 조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이 모자랐어. 그레텔, 낮에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나 봐. 이제 우리는 숲속에 갇힌 거야. 헨젤과 그레텔은 무서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오누이는 손을 꼭 잡고 어두운 숲을 헤맸어요. 삐로롱 삐로롱 삐롱. 우와, 하얀 새다. 그레텔, 우리 저 새를 따라가 보자. 헨젤과 그레텔은 하얀 새를 따라갔어요. 오빠, 집이야. 지붕은 과자고 벽은 빵이고 유리창은 사탕이야. 이야, 과자집이구나. 그레텔, 배고픈데 잘 됐어. 빨리 먹자. 헨젤과 그레텔은 벽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 과자집을 뜯어먹는 거냐? 과자집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헨젤과 그레텔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다. 안으로 들어와서 배부르게 먹어라. 아이고, 귀여운 것들. 친절한 척 말하지만 할머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녀였어요. 마녀는 헨젤을 창고에 가두었어요. 물을 끓여라. 헨젤을 잡아먹어야겠다. 마녀는 그레텔에게 큰 솥에 물을 끓이도록 시켰어요. 할머니, 물이 다 끓었어요. 하지만 솥뚜껑이 너무 무거워 못 열겠어요. 할머니가 열어주세요. 마녀가 솥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그레텔은 솥 안으로 마녀의 등을 힘껏 밀어넣었지요.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그레텔은 얼른 뚜껑을 닫았어요. 오빠, 빨리 나와, 빨리. 그레텔은 창고에 갇힌 헨젤을 꺼내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 있는 보물을 자루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헨젤,
그레텔, 그레텔,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헨젤과 그레텔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